색이었는데요. 퍼플의 시초인 티리안 퍼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퍼플이라는 이름의 시초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두 종류의 각각류 잠시만 다시 하면 될까요? 타이스 뭐? 안녕하세요 김신지입니다. 중3. 시작하기 앞서 지금 보라색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권력이요. 저는 이번에 보라색이 얽힌 역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전에 보라색을 떠올려보면 권력과 과다함을 상징하는 색이었는데요. 퍼플의 시초인 티리안 퍼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퍼플이란 이름의 시초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두 종류의 각각류 타이슨 헤마스트와 뮤렉스 브랜다리스에서 따왔습니다. 이 동물을 고대 라틴어로 퍼퓰라라고 불렀는데요. 하면은 사람들이 강아지가 이 퍼퓰라를 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강아지 입가가 보라색으로 착색되자 이 색을 퍼퓰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퍼퓰라를 안료로 개발해 염색약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색이 바로 티리안 퍼플입니다. 티리안 퍼플은 퍼퓰라가 많이 서식한 지중해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베글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언급됐을 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티리안 퍼플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로마 황제가 황후에게 티리안 퍼플은 너무 비싸서 티리안 퍼플로 된 드레스를 사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비쌌는데요.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1억이요. 기원전 4세기 중반에는 6만큼 비쌌고 곧 티리안 퍼플로 염색한 옷감은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제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직물 1제곱미터를 티리안 퍼플로 염색하기 위해선 2만여 개의 조개가 필요했습니다. 또 바다 우렁이, 묵은 오줌을 한데 모아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고대 염색 공장이 마을이나 도시 외곽에서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렁이를 반드시 손으로 잡아야만 하는 등의 막대한 노동력까지 더해져 희소성과 노동력이 맞물려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색이 귀하다 보니 특성 상위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왕족의 색깔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르크에 의해 함락당했습니다. 변화하는 정치 세력 속에서 황제의 색깔인 보라색 또한 위상을 잃게 됩니다. 비잔틴의 멋진 염색 작품이 파괴되고 많은 염색 작품이 진홍색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서 보라색 대신 진홍색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값은 여전히 비쌌죠. 이후 모브가 생겨나면서 이후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모브가 생겨나면서 합당한 가격에 보라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나눔 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티리안 퍼플은 모브에 비해서 만들기가 힘들고 귀합니다. 그에 비해서 재료는 볼품없는 우렁이죽과 묵은 오줌입니다. 이런 재료로 질 좋고 귀한 물감이 만들어지는 점은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즙과 묵은 오줌 따위와 비슷한 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박시원입니다. 중3. 오늘 저희 나눌 주제는 철새입니다. 철새는 알을 낳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새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철새의 종류, 철새의 서식지, 그리고 세계 철새의 날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철새의 종류입니다. 철새의 종류는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름 철새는 봄부터 초여름 무렵 물통지에서 어느 한 지방에 도래한 영소, 번식하고 교묘, 산란, 새끼 키우기를 하고 가을에 다시 온난한 월통지로 가는 철새를 뜻합니다. 여름 철새의 종류는 파랑새, 새솔딱새, 꾀꼬리, 기제비, 돼지박이, 황로, 새백로, 중백로, 흰 날개오리 등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 철새는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3월 상순경까지 볼 수 있으며 낙동 하구에서 볼 수 있는 겨울 철새로 붉은 무리 갈매기, 고니, 큰 고니, 새기러기, 큰 기러기, 흰 죽지, 댕긴 죽지 등 청둥오리까지 등등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철새 서식지입니다. 유명한 코스로는 강원도 철원과 속초, 전라도 순천만, 울릉도와 독도 등 많은 곳에서 철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다들 얼마 전 10월 8일에 세계 철새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계 철새의 날은 유엔 환경계획 산하 야생동물 국제협약인 아프리카 유라시아 이동성 물새 협정 AWA와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 CMS가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보존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표로 2006년 조정한 날로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철새의 날은 철새와 서식지 보존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동성 물새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그들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철새의 날인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 연 2회에 걸쳐 새와 관련된 축제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및 조류, 관찰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동아시아 대형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EAAFP가 세계 철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AAFP는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 보존 등을 위해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 정상회의 WSSD에서 채택된 국제기구로 2006년 11월 호주에서 출범해서 2009년 7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하늘국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눈 주제를 철새로 정하다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새들의 이동이 늘어 옥상에 올라가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철새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확실하게 길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인입니다. 중3. 저희 나쁜 나쁜 주제는 심리 테스트와 방역과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해요. 집값으로 세 방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방에는요, 날쌘 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긁는 사자가 있고요. 세 번째 방에는 정체 모를 연기가 우렁우렁 남았어요. 화제일 수도 있고 화생방 흘려질 수도 있겠죠?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요. 두 번째 방이다. 세 번째 방인 분은? 네,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문자를 선택한다던가 검정식을 유발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 있게 나서는 편이죠.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지호 선생님 왜 두
번째만 선택하셨나요? 한 달을 굶었으면 사자는 죽었을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뇌에는 포식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 방을 선택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은 2번 방입니다. 얘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2번 방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검사 결과가 맞으신가요? 비슷하신가요? 심리 테스트는 사전적으로 사람의 정신 능력이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정말 나인 것만 같은 심리 테스트, 그러나 무작정 믿기만 하면 안 되는데요. 때때로 나는 내 결정이 옳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방금 질문에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쯤은 저의 속임수에 벌써 걸려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라며 심리 검사 결과에 정신적인 노예가 될까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49년에 심리학계론 강의 시간에 진행된 실험입니다. 포로 교수님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격 검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가 40분과 비슷한지를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39명의 평균 4.16점으로 자신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됐죠. 학생 중 한 명의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지에 나온 질문을 살펴보면 당신은 남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당신은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크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답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심각한 나르시시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모든 수강생은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를 알리고 이건 난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유명한 반응 효과입니다. 반응 효과는 발견자에 이른다 포로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의는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들이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날 잘 알겠고 이 강사가 완벽하게 날 파악했구나. 누구나 자신만의 특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반응 효과가 아무에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모호한 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할 때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 효과를 가응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길 가던 사람이 갑작스레 하는 말과 의사나 변호사 같이 경력 있는 사람의 말이 같더라도 다른 인상을 주며 다른 반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격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 혈액형, 별자리, 과학적 근거가 없죠.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일반화되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운세에 나무를 조심해라 라는 말을 갖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 증거는 약하지만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나무는 길을 걷기만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믿는 우리는 결국 미신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격 테스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왜 유난히 관심이 많을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스스로를 타인에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인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라서. 저는 자상하신 아버지와 넓은 아량을 지니신 어머니에게서 삼남이는 둘째로 태어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굉장한 장단점을 공존하죠. 이런 한국 사람들은 막상 내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관계 밖에서의 나를 해설해주는 검사 결과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혹하지 않을래,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테스트를 맹신하는 행동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누군가를 성격 검사 등을 이용해 판단을 끝내려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의 유형별로 간단한 검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파악하려는 행동, 사람을 알기 위해 근거 없는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건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는 마음 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되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손등 개수도 머리카락 개수도 모를 뿐더러 내 능력도 내 재능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게 성격 검사에 맹신하게 되고 그 틀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또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머리카락은 물론 내 생각과 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심리 테스트보다 더 정확하고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 있었으며 또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들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를 묻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1, 3절 말씀.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피엔스 스튜디오 계정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인입니다. 중상. 저희 라이프 너의 본 주제는 수술용 실리콘 장갑입니다. 수술용 실리콘 장갑은 가장 로맨틱한 발명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수술용 실리콘 장갑이 로맨틱한 발명품으로 불리고 있는지 수술용 실리콘 장갑의 역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피가 묻은 의사 본인의 손을 영광의 손이라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겨 씻지도 않은 채 여러 명의 여자를 수술했습니다. 수술 중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50%, 병원은 죽음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90년대 미국의 최고의 의료기관인 존스 홉킨슨 병원 외과수술실에는 손씻기를 유독 강조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1886년 존스 홉킨슨 병원 외과의사로 부임한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알코올 일종의 페놀 용액으로 의사의 손을 소독하게 했지만 세균을 완벽하게 살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마취, 정확한 절개, 출혈의 최소화, 무엇보다 완벽한 무균 환경을 강조했던 윌리엄은 손씻기를 주장합니다. 4단계로 비누로 손을 닦은 뒤 산성 용액으로 한 번 더 손을 씻어내고 박테리아를 소독하는 효과를 가진 뜨거운 녹색판에 손을 담근 다음 마지막으로 독한 염화를 수는 용액으로 세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약품으로 손을 씻어야 했던 의사들의 손은 남아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손씻기를 강요했습니다. 손씻기 강요로 감염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캐롤라인 햄프턴이 신입 간호사로 병원에 오게 되면서 윌리엄은 캐롤라인 햄프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사방에 손씻기 힘들어하는 건 캐롤라인 햄프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가 선천적으로 약했던 캐롤라인 햄프턴은 강한 약품으로 손을 씻어내는 과정을 괴로워했고 결국 병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후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는 캐롤라인 햄프턴을 몰래 불러서 양손을 봄떠 석고상을 만든 뒤 이 석고상을 미국의 구디어라는 공무회사에 보내 얇고 튼튼한 고무장갑에 일어납니다. 구디어는 1898년 8월 29일 설립된 공무회사인데요. 필레프 스테이벌링이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타이어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가 주문할 때 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금액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로맨틱하지 않나요? 네, 너무 로맨틱해요. 이후 의료진에게 수술용 외국 장갑을 보급하게 됩니다. 처음 의사들은 장갑을 끼면 손에 감각이 무뎌져 장갑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갑이 손 보호는 물론 수술 중 세균 감염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인들이 수술용 멸균 장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수술용 실리콘 장갑이 로맨틱한 발명품 같나요? 수술용 실리콘 장갑은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가 사랑한 수술용 실리콘 장갑은 윌리엄 스튜어드 할스테드가 사랑하는 캐롤라인 햄프턴을 위해 발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도 있듯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우에도 그날그날의 날짜와 공휴일만 보는 편이라 그 외 다른 정보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달력에 24절기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24절기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기란 태양의 움직임이 황도를 24개로 나눠서 정한 원래입니다. 절기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기의 개념은 전제의 공통이나 24개라는 개수와 명칭,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력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발상은 중국에서 처음 보완되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태양력을 사용한 것은 태양력의 계절에 따른 날씨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동아시아에서는 계절의 중요했기에 태양력의 절기일로 쓰기 시작한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연구해 넣기 시작한 부속 단위가 바로 절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시대 무렵부터 절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음력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나 음력으로 하는 농사를 계절에 따라 짓기 어려웠기에 양력을 도입해 넣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금의 24절기가 되었습니다. 그 24절기는 연구의 연구를 통해 세종대왕이 농사직설을 편찬하며 정확한 농사에 도움이 되는 24절기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24절기의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의 구성 봄의 시작인 입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날인 우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인 경칩, 낮의 길이가 밤 길이보다 길어지는 춘돈, 봄의 날씨가 가장 좋은 청년, 봄비가 내리는 고우입니다. 다음은 여름인데요. 여름의 시작인 입화, 볕이 잘 드는 날인 소만, 곡식이 씨앗을 뿌리는 날인 망종,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인 소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인 부서입니다. 다음은 가을의 구성입니다. 가을의 시작인 입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 이슬이 맺기 시작하는 공동,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인 활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관입니다. 다음 겨울의 구성인데요. 겨울의 시작 입동,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날인 소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날인 해설, 낮이 제일 짧은 날 동지, 1년 중 두 번째로 추운 날인 소환, 1년 중 가장 추운 날인 대안입니다. 이런 24절기에 대한 이름들의 특징을 보면 농사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24절기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은 입추인데 한여름 날씨거나 소환이거나 대안의 기운인데 푸근하거나 눈이 안 온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등등. 24절기의 기원과 기초는 고대 중국의 기후이며 24절기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치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력을 통한 24절기의 기후 반응을 익숙히 알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며 24절기에 대한 약간의 오류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24절기를 통해 공휴일로 삼는 나라도 있으며 그 외 여러 문화는 24절기가 담긴 이야기나 자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24절기를 통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신기했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만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도 24설기와 같은 날씨와 계절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8편에서는 계절과 날씨의 창조, 말씀에 따른 계절과 열매의 변화를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 믿는다면 시편 말씀과 같이 계절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24설기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풍요함을 주셨으나 말씀에 불복종한 인간들의 최후는 결국 계절이 인간을 배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과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나 자신이 계절과 날씨를 만드신 주님께 나 자신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